지금 이제 백중 49제 천도제 기간 중이라서 가능하면 백중 천도제에 맞는 주제들을 가지고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아니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옛날에 20대 초반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법문 준비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20대 초반에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뭔 소리래?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가 나네.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이제 끝고 50이구나. 끝고 50이라는 말 젊었을 때는 많이 썼죠, 그죠? 이제는 바로 해도 50 지난 지가 한참 된 분들이잖아, 그죠? 끝고 50은 이제 25살 젊은 친구들이 나도 나이 많이 먹었다고 티내려고 막 25 되면 나도 이제 끝고 50이야 막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한참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버스 타고 가는데, 나도 이제 끝고 50이구나. 나이 많이 먹었네. 큰일 났다. 한 거는 없고, 뭐 했나. 아무리 돌아봐도 특별히 한 건 없는 것 같고, 마음은 급하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30대 중반쯤 돼가지고, 또 한 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 10년 동안 뭐 했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이거 내가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여름이니까 요즘 해수욕장 백사장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딱 손으로 쥐면 이거를 꽉 쥐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 뭐 했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게 없어. 도대체 뭐 했지? 야, 참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때 그런 좀 불안함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아침 새벽에 문득 잠이 깨가지고, 그냥 40대까지만 해도 새벽 예불 들어가려면 알람 맞춰놓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굳이 알람 안 맞춰도 그냥 때 되면 잠이 깨잖아요. 새벽잠이 없어져. 예불 들어가기 한참 전에 잠이 깨가지고 혼자서 뒤척 누워서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걸 이제 뭐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도 이제 곧 죽을 목숨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진짜. 물론 이게 뭐 당연히 나도 죽지 뭐 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는 유독 그게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근데 느낌하고, 젊었을 때, 이렇게 좀,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살이가 고달프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인생살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냥 확 죽어버릴까,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쪽팔려서 뭐 남한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더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때는 예비고사 시험을 쳤는데 이 이제 예비고사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때 82년도에 예비고사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어. 평균 20점이 뚝 떨어졌어. 그 전해에 비해서. 전부 다 시험 못 쳤다고 그냥 교실이 완전히 그냥 막 분위기가 거의 죽을 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한 명이 야 우리 죽자 해가지고 그래가 우리 태종대 가자 그래가지고 태종대 가면 그 자살바위라고 있어요. 그때는 진짜 진지하게 애들 한 7명인가 버스 타고 태종대를 가서 죽으려고 진짜 이 점수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냐. 태종대를 갔는데 자살바위에 갔는데 가니까 우리 같은 애들이 버글버글한 거야. 그냥 가보니까 이 여고생들이 말이야 7명 8명 몰려오니까 이게 그냥 야 어떻게 좀 미팅하면 안 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그럴 때 그 죽고 싶다는 느낌은 그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새벽에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하는 이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때에 뭐 죽고 싶다는 거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세상살이가 고달프다. 내지는 왜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푸념입니다. 자기 푸념. 이 뭐 고등학생 이야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그 누굽니까 그 요즘 유명한 백종원 요리 잘하는 양반 소유진하고 결혼한 친구 복도 많은 그런 미인하고 결혼하고 그 양반이 한번 젊었을 때 사업을 실패를 했대요. 빚이 뭐 17억인가 뭐 빚이 어마어마하게 빚이 나가지고 그냥 막 채권자들이 막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홍콩으로 갔대. 홍콩에서 죽자. 홍콩을 갔는데 이 양반이 잘못 간 거야. 왜 하필 홍콩을 가. 홍콩 가면 전신에 먹을 거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도 맛있고 저거도 맛있고 그 양반의 이 뼛속 깊이 사업가 마인드가 있으니까 야 이거 하면은 이거 아이템 좋다 사업 되겠다. 죽으러 가가지고 사업 구상을 그냥 몇 개를 해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도 죽고 싶다는 거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살고 싶다의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새벽에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라는 거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뭔 이야기냐면 그동안 내 인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내 삶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죽는다는 게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한 부분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도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 나이에는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지. 뭔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뭔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0대만 돼도 나름대로 이렇게 심각한 병들이 걸리잖아요. 그죠? 뭐 암도 걸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황반변성에 뭐 녹내장애, 백내장애 뭐 이런 의사가 막 그러더만 관리 잘못하면 3년 안에 실명된다고 막 우리 그런 말 들으니까 이게 실명되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위암 걸려가지고 위 잘라낸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살고 죽는 게 이제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나이가 되면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그 언젠가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해. 우리 이제 흔히 나이 좀 먹으면 그런 이야기 하죠. 여기 다 저보다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겠지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죽는 건 안 무서운데 죽을 때 아플까봐 나 그게 두려워.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나는 죽는 건 괜찮은데 내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고생할까봐 크게 걱정이 돼. 그래서 난 지금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돼. 애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거든. 애들 자리 잡고 애들 나름대로 좀 사업도 잘 되고 그럴 때 나 죽어야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죽는 거는 내 의지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죽고 싶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이 삶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돼요. 대표적인 경우가 노욕이라는 말이 있다 이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의 욕심.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약간 치매 기운도 오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식욕이 갑자기 왕성해지고 욕심이 많아져. 먹는 거에 엄청 집착해. 왜 그러냐? 자기가 생각해도 본능적으로 나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자기가 봐도 딱 느낌이 오거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면 잘 먹어야지. 대충 먹으면 안 돼. 잘 먹어야 돼. 그죠? 이런 게 노욕입니다. 노욕이라는 거는 젊은 애들이 나 쟤하고 연애하고 싶어. 이 욕망하고는 다릅니다. 젊은 애들은 말 그대로 연애하고 싶고 좋은 차 가지고 싶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이거는 욕망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한 거야 인생에서. 근데 노욕이라는 거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죽기 싫다는, 살고 싶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노욕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런 우리가 노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마음에 찔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편하고 나 사이에 연애 감정 하나도 없어요. 남편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존경, 다음에 같이 3, 40년 살아온 부부로서의 우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부부니까 내가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동창회나 모임이나 갔을 때 나는 번듯한 화목함까지는 안 가더라도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 인간이 정말 싫지만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욕심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애착,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부부관계, 나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에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저 남자를 안 놔주는 거야. 좋아서 안 놔주는 게 아니고. 이런 자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이 누가 봐도 문제가 많지만 그 자식을 나는 내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진짜 나쁜 부모가 되니까. 라고 남들이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 인간, 그놈의 자식 얼굴만 봐도 속에서 그냥
열불이 올라오고 한숨이 나와도 데리고 있는 거야. 왜? 저 인간을 내까지 내치면 나는 진짜 나쁜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욕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뭐 노욕하고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이제 죽음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에 이런 노욕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되 그 죽음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노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은 무슨 꽃입니까? 있어요, 진짜. 응? 조화. 웃을 일이 진짜 조화는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영원한 사랑은 뭡니까? 그거는 영원한 사랑은 종이에 잉크로 쓴 사랑밖에 없어. 그 종이만 잘 보관하면 1000년, 2000년, 3000년 가요. 영원한 꽃은 조화밖에 없고 영원한 사랑은 종이 위에 쓴 잉크 자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관계가 영원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에는 나도 포함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아,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하죠. 내가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제 속가 모친도 그렇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 속가 모친이 이제 80세신가 뭐 그런데 한번 크게 한번 다쳤어요. 그 뒤로는 사람이 변하더만 진짜. 내 안에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당연히 있죠. 그거를 내가 직시를 하고 내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끌려다니는지 본인이 그거를 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면 메르스 여러분 잘 기억하시거든요. 메르스가 뭐 엄청 옛날 일 같은데 4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5년 몇 년 안 됐어요. 메르스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아 뭐 사스 같은 거구나. 좀 저러다가 말겠지. 정부에서 대응을 잘 하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야 그냥. 아 정부에서 저 대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이야. 그 뭐 환자가 막 이 통제도 안 되고 그런다고 막 비판하고 그런 기사 나고 남의 일인데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죠. 어느 순간 사람이 죽어. 근데 누가 환자인지도 몰라. 정부에서 지금. 그리고 이거는 전염이 되면 뭐 잠복 기간이 얼마고 그런 것도 정부도 몰라. 다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남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가 된 거. 우리 실제로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접촉 안 하고 사람들이 온 사회에 공포가 그냥 덮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르스 이렇게 확진 대상으로 딱 환자로 확진 환자로 판단되면 철저하게 그때 격리가 됐어요. 기억나죠? 뭐 그냥 병원 응급실도 아니고 그 옆에 따로 뭐 무슨 무균실 비슷하게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막 들어갈 때도 꼭 무슨 영화에서 나오듯이 뭐 이런 옷 입고 막 들어가고 말이야.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제주도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메르스 확진 환자인데 뭐 보복한다나 어쩐다나 가족들 데리고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가가지고 말이야.
또 제주도가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 두어 달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다들 겁이 나가지고 바짝 졸아서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됐냐면, 사실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이 만약에 뭐 조선시대라거나 뭐 고려시대였으면 전염병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거였어요.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몇 번 경험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 다 웬만한 사람들 다 죽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전염병에 대한 그 공포를 익히 체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최소한 한국전쟁 이후에는 우리 사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죽음을 앞세운 자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염병이라든가 뭐 자연재해가 생겨도 사람이 그렇게 떼죽음을 안 당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앞세운 자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방어막이 뭡니까?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이 우리 사회가 개인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줘.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거든.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아요.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메르스란 놈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와서 뭐 인제네 뭐네 따질 거 없고, 메르스란 놈이 그 사회라는 방어막을 뚫고 들어온 거야. 우리는 그 사회라는 방어막 안에서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나하고 처음으로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한 두어 달 동안 일상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행동이 뭐냐? 첫 번째가 격리였어요. 메르스 환자 내지는 메르스로 의심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어요. 우리와 접촉할 수 없게. 그리고 언론에서는 뭐 정보를 공개하라, 뭐 누가 뭐 환자냐, 어느 병원에 뭐 환자가 몇 명이 있냐, 이런 거 왜 공개 안 하냐, 뭐 언론. 근데 내가 볼 때는 공개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공개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고 두려움이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타겟가 되는 거고, 그죠? 공개를 안 하면 완인의 폭력이 그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환자인지 모르니까 아무도 못 믿어. 그러면 사소한 걸로도 막 싸움이 생기고 공포심이 극대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문제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죽음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메르스 같은 걸 우리가 겪어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 할머니가 7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부산, 그때는 완전히 도시화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도 집에서 그때 염하고 장례 치르고 상 치르는 사람들 다 집에서 다 했어요, 그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뭐 이제 병원 영화실에서 그런 걸 다 하다가 또 언제부턴가 장례식장이라는 게 따로 생겨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야. 나중에는 뭐 음식 준비하는 거, 심지어는 뭐 옷까지 전부 다 뭐 발인하고 뭐 전부 다 장례식장에서 다 하고, 나중에는 뭐 상조회사라는 게 생겨가지고 아예 그냥 화장하는 것까지, 제주들은 돈만 내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에 가까워진 사람,
어디로 보냅니까? 격리시키잖아, 우리하고. 요양병원은.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다들 속으로 시어머니, 참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를 오시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지만 같은 가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온몸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저리오는 걸 지켜보고 그걸 온 가족이 보고 죽는 과정, 죽고 난 뒤에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을 그 사회 안에서 온 가정이 다 그걸 지켜보고 같이 우리가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완전히 격리가 됐어요. 철저하게 격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죽음을 접할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영정사진 정도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죽음은 영정사진 정도밖에 없어요.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이렇게 죽음과 철저하게 격리되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더 지금처럼 사회가 죽음과 우리의 삶을 격리시키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건 기본 전제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향이 꼭 올바른 방향만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옛날 몇 년 전에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 딱정벌레 같이 생긴 벌레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 가지고 있더라고. 그때 내 송강사에서 기도할 때인데 관음전에서 그 관음전 거기가 습해요. 엄청나게 습해. 햇빛이 하루에 한 2시간밖에 안 들고 벌레가 많이 나와. 딱정벌레가 한 마리 방에 이제 있더라고. 왜 이제 그때는 4분 점검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기도더라고. 4분 점검하면 그래요. 뭐 할 수가 없어. 한잠 자고 기도더라고. 나가는데 벌레가 있길래 벌레가 있구나. 이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있네. 신경을 안 썼는데 다음날 보니까 얘가 죽어있네. 꼼짝도 안 해. 죽었어. 발라당 뒤집어져가지고. 그제서 이제 얘가 왜 죽었지? 난 얘 뭐 건드린 적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판이 미끄럽잖아요. 벌레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스케이트장 같은데요. 엄청 미끄러워. 거기다 얘가 이 방을 탈출하려면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벌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절벽이죠. 그게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입장에서는 내 방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지옥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아보려고 별의별 발악을 다 하다가 결국은 죽은 거예요. 벌레들은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은 너무나 허무하게 그렇게 죽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 삶의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회라는 방어막을 만들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뭐 이거 표현을 바꾸면은 죽음을 항상 기억해라. 죽음을 염두에 둬라.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염두라는 말은 생각연자에다가 머리 두자입니다. 죽음을 항상 생각의 머리에 둬라. 생각의 머리에 두면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염두에 있는 것을 거쳐서 그 생각이 이제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항상 죽음이 그 생각의 고려의 그 변수로 들어가는 거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항상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인 나에 대한 집착을 그나마 우리가 줄이고 들고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늘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신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가진 제일 큰 맹신. 믿음은 믿음인데 눈이 먼 믿음이 되게 잘못된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회가 우리를 죽음과 격리시키고 있다.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명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요 밑에 지금 정무서 옆에도 홍보물을 붙여놨는데, 그 미얀마 성지순례를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 6일간 갑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불교 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불교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마을의 중심은 사원이고, 그런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미얀마를 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불교 국가, 성지순례 이렇게 그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부처님 말씀대로 계율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 성지순례는 상당히 우리 불자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다. 부차적으로 우리 이제 광주불교연합회에서 미얀마 그 마을에 정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정수시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래야 전달식 그 시설이 큰데 하여튼 그거 이제 하는데, 이제 또 같이 가서 또 자리를 빛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는 6월달까지 이제 접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접수를 하신 분이 많지가 않아서 7월 중에 제가 이제 계속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니만큼 잘 생각을 해서 꼭 동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무서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중 기도를 이제 오늘이 초제니까, 내일이 초제니까 시작을 했는데요. 설판이 지금 2제하고 6제, 막제 설판이 아직 안 들어왔다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설판을 하시겠다,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 혹은 분들은 혼자 하기는 부담되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자 이런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제, 6제, 막제 아직 설판이 없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공지사항 끝으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